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월간 해나책장 4월에 읽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4권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남자의 자리, 몽카페, 이렇게 4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민철 작가님의 여행 에세이 우리는 우리를 잊지 못하고입니다. 이 책은 김민철 작가가 오래전 기억을 따라서 그때 그 장소에 내가 되어 써내려간 편지를 통해 만나는 여행 에세이입니다. 26개의 편지와 프롤로그, 에필로그로 구성되고요. 편지와 여행 사진을 통해 작가의 고유한 사색에 동참하는 기분이 됩니다. 저는 김민철 작가님 팬이라 책이 나오면 바로바로 읽는 편인데 무엇보다 작가님의 위트 있고 낭만적인 문장력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번 에세이는 편지 형식이라 특유의 유머 감각이 조금 가려져 있긴 했어요. 처음엔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읽을수록 그 장소에서 자신에게 울림을 줬던 모먼트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와서 너무 즐겁게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행을 못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책 한 권으로 굉장히 가성비 좋게 다양한 나라를 여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그 필요에 따라 다양한 수신인이 등장합니다. 작가의 직장 동료인 박웅현 팀장님이 수신인이 되기도 하고 10대 시절 내내 함께했던 단짝 친구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얼마 후에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되어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베네치아의 밤 곤돌라를 탔던 동생이 내면의 성장을 이룬 극적인 모먼트를 전해들으며 동생에게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에피소드는 시실리아 식당 사장님께 쓴 편지인데요. 이 식당은 오래전에 서점이었어요. 지금은 비소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전히 단테의 서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되게 낭만적이죠. 이 사장님이 화자에게 당신은 예술가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화자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작가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몇 권의 책을 내면서도 작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웠던 거죠. 나의 글은 작은 것 같고 작가라는 이름은 너무 대단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영어로 작가는 라이터, 쓰는 사람인데요.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 만남을 계기로 자신은 작가라는 영혼을 드디어 맞이합니다. 글쓰기 앞에서 작아질 때마다 남들의 부러운 글 앞에서 쪼그라든 마음을 향해 팔레르모 시실리아의 비소식당 사장님을 기억할 것 같아요. 서점지기의 영혼과 식당 주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에게서 이 화자는 어떤 울림을 받은 거죠. 2002년도에 지난 마이산에 올라와 사별한 친구에게 쓴 편지도 너무 좋았는데 되게 슬펐어요.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건너오면서도 친구를 잃은 시기에 미처 애도를 마치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묵혀두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눈 덮인 마이산에 오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마이산이 어떤 의미냐면 고3 시기에 화자는 마이산을 오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고3 내내 마이산 사진을 들여다보며 힘든 시기를 견딥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그 친구는 손거울을 자주 들여다보는 친구였어요. 입시가 끝나면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이 친구가 대학 합격증을 받은 날 사고를 당해서 친구와 사별하게 됩니다. 그 후로 마이산에 가고자 할 때 계속 일이 생기고 너는 떠났는데 나만 남아서 무사히 소원을 이룬다는 미안함에 화자는 마이산에 오르지 못해요. 그리고 3년 후에 드디어 눈 덮인 마이산을 오릅니다. 그곳에서 쓴 편지 형식으로 이 글이 구성되어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얀 마이산에 나의 발자국을 새기기 시작했어. 뚜벅뚜벅. 걷는 걸음마다 힘을 잔뜩 싣고서 뚜벅뚜벅. 드디어 마이산에 왔다는 감격과 오지 못한 너에 대한 감각을 양발에 단단히 묶고 뚜벅뚜벅. 계속 가볼게. 중간중간 너를 기억하며 돌을 쌓아볼게. 그리고 조금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산을 넘어가 볼게. 뚜벅뚜벅. 우리의 10대에 너를 심어두고 나는 20대로 건너가 볼게.
가장 밝게 웃었던 그 순간의 나만을 기억하며 힘을 내볼게.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만 가는 일은 없을 거야. 끝까지 걸어가 볼게. 쉽게 지치지 않을게.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땐 내가 먼저 너를 알아볼게. 악보 옆에 늘 두고 있는 너의 손거울을 통해 나는 너의 얼굴을 자주 보았으니까. 작고 희고 오목한 그 얼굴을 나는 잘 아니까. 그때까지 나는 뚜벅뚜벅 계속 가볼게. 내 목까지 힘내볼게. 평온하길. 여행을 책으로 읽은 것과 이 화자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공기로 느끼고 그 순간순간의 모먼트를 마음으로 체감한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저도 일상을 떠나서 여행지에서 느꼈던 생각들과 기록들이 지금도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로 저에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공감하며 읽는 것과 직접 경험한 화자의 마음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김민철 작가님은 오감이 다 열려있고 그 순간의 모먼트를 포착하고 아름답고 구체적이게 표현해내시는 능력이 탁월해서 여행 작가로서의 역량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26개의 도시를 세밀하게 경험하는 것 같은 친근함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오래된 기억을 따라 여행지에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 책은 백은선 시인의 첫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입니다. 이 책은 방황하는 20대, 40대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인 남성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권자들이 제발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의 시각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얼마나 불편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는 그녀가 견뎌낸 시간들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 성폭행을 당한 경험, 그것을 감싸주지 않고 침묵하라고 강요했던 가족들, 그리고 그녀를 걸레라고 비난했던 친구들. 화자 스스로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었던 건 아닐까 끊임없이 책망의 눈으로 자신을 검열하며 긴 시간을 통과합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던 시절, 삶에서 눈물의 시간을 다 쏟아낼 것처럼 울었다고 표현했던 긴 낮과 밤이 이어지고요. 초중고 내내 왕따를 당해서 집에 돌아와서 책상에서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읽으면서 굉장히 복잡했어요. 너무 내밀한 얘기들이 툭툭 나오니까 이걸 내가 들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에 조심스럽더라고요. 읽으면서 아니 에르노의 문학 세계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아니 에르노도 굉장히 사적이고 자전적인 경험들을 날 것 그대로 굉장히 날카로운 언어로 표현해내거든요. 그럼에도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백은선 작가님 방식이 이 아니 에르노와 조금 비슷했어요. 그냥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단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모양이고 그에 대한 분명한 화자의 입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침묵이 그녀를 보호할 거라고 오래 생각하며 살았어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는 모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책 속에서 침묵하는 스스로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고 말합니다. 말과 침묵은 이 책의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책을 읽다 보면 오래도록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자신 안에 적재하며 살아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내 안에 안전하게 가두어두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말은 자신의 내면을 돌며 끝없이 메아리 쳤다고 해요. 그렇게 그녀의 내면에 휘몰아치던 말들이 산문의 옷을 입고 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기 같은 이 글은 두서없고 휘몰아치며 어떤 날 것 같은 부분이 강해요. 그럼에도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편집자 K님이 영상에서 신간으로 이 책을 소개하신 걸 봤었는데 첫 산문집에서 나올 수 있는 평생 단 한 번 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읽으면서 이해가 됐어요. 아, 진짜 이런 에너지는 두 번은 안 나오겠다. 꼭꼭 봉해놓았던 내면의 메아리가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나와서 글이 된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가두어 두었던 날것의 말들이 꺼내어졌을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계속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의식의 흐름처럼 글을 쓰는데 이런 부분을 딥하게 가지 않고 위트를 중간중간 양념처럼 넣어서 되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제목 그대로 온전히 사랑스럽지도 않고 온전히 혐오스럽지도 않은 자신을 계속 정면으로 바라보며 솔직하게 써내려 갑니다. 이 책은 방황하는 20대, 40대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자신을 구원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인데요. 백은선 시인의 언어는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인님의 힘인 것 같아요. 책 속에 가라앉은 상자라는 꼭지에서 시간을 여행하는 시를 썼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로 가서 나를 구해내고 싶다고 해요. 그런 말을 써내려 갈 수 있다는 게 글쓰기가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글은 치유의 힘이 있잖아요. 보호받고 안전함을 느껴야 할 집이 없어서 책으로 도피했던 시간들, 아프고 고단해서 10대보다 20대, 20대보다 30대가 더 좋았다는 얘기를 들으며 저도 저의 내면의 집을 구축해 갔던 시간들에 활자의 집이 정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백은선 시인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낯설고 두려워서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면 다시는 산문을 쓰지 않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여러 문제를 보았어요. 여성들과 싱글맘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이나 성범죄와 관련하여 솜방망이가 아닌 정당하고 엄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오늘 밤 목숨을 끊고 싶을 누군가를 붙들어줄 청개의 손이 되어주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문화적 필요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은선 시인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네요. 이 책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낯설고 슬픈 시간이 만든 글쓰기의 힘, 자신을 구하고 타인을 구원할 글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발견할 수 있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아니 에르노의 남자의 자리입니다. 남자의 자리는 아니 에르노가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 부친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써내려간 자전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아니 에르노의 진정한 장소와 비노장을 읽으시길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의 자리가 아니 에르노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소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진정한 장소와 비노장을 같이 리뷰했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리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에르노는 가난한 상점가의 딸로 태어나 부르주아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계층의 차이를 크게 느끼며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지성과 교양이 가정 환경에서 형성된 친구들과 달리 자신이 자라온 동네에서는 생업을 이어가는 것으로도 벅차서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취향을 기르고 지성을 단련하며 존중과 예의로 서로 대화하는 매너 같은 것이 배제되어 있었죠. 학교를 통해 그런 문화적 차이를 처음 경험하며 자신만 이단아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부모님과 나의 부모님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그녀가 가진 첫 마음은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찾아가는 폭력적이고 처절한 과정이 비노장이라는 소설에서 그려지고요. 사회적 이동을 겪은 후에 그녀의 유년기를 돌아보며 이어갔던 인터뷰집 진정한 장소를 통해서 그녀가 하류 세계와 부르주아 세계를 전부 경험하며 정리됐던
생각들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남자의 자리에서는 그녀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아버지의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류라 여겨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소외를 고발하는 일, 그 사이의 사랑과 행복과 애증을 써내려간 애도의 일기인 셈이죠. 그녀의 아버지는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노동을 하기 위해 자주 수업에 빠졌고 배우는 것을 좋아했으나 환경에 의해 포기해야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성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책이나 신문에 빠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화를 내고 폭력을 행사하죠. 아버지는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며 노동자에서 상인으로 작은 진보를 이루지만 또다시 노동자의 계층으로 떨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글을 쓰며 하류라 여겨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소외를 고발하는 일 사이에 좁다란 길을 본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소외, 하류, 문화적 경제적 가난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유년 시절이지만 그 속에서도 행복은 있었습니다. 아마도 행복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상위 계층 앞에서 작아지고 소외되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일들을 말하고 싶었던 건데요. 작품을 읽어보시면 아니 에르노가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묘사했는지가 정말 탁월하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의 과장이나 연민, 슬픔이 없이 덤덤하게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써내려가는 그녀의 현재의 마음에는 자신이 경험한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어떤 수치심과 자가짐도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너무 좋았어요. 두 계층의 간극을 가장 전달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니 에르노의 책을 이렇게 빈 옷장, 진정한 장소, 그리고 남자의 자리 순서로 읽어왔습니다. 아니 에르노를 읽는 동안 저의 세계의 어떤 면이 확장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게 꼭 가난과 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버지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 간극이 있죠. 그리고 아무리 친밀한 가족이라고 해도 그 사이에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부분을 소통을 포기하고 그러는 동안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애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의 문이 열린 것처럼 제가 저의 세계를 형성하고 확장하기 위해 혼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나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한 사람의 성장의 이야기이고 시선의 변환점에선 일이기도 하죠. 아니 에르노의 이 세 가지 작품을 읽다 보며 부모님의 인생과 나의 유년 시절, 그리고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온전한 나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들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에르노가 남자의 자리를 기록해가는 시간 동안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애도의 과정을 가졌을 거라 짐작합니다. 빈 옷장과 진정한 장소를 딸의 시선으로 제가 읽었다면 남자의 자리는 화자가 딸이지만 아버지의 시선으로 계속 읽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민이나 슬픔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삶을 다부지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계속 배워갔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제가 노트에 쓴 첫 마디는 그 모습 그대로인데요. 연약한 것도 아름답지 못한 것도 강한 것도 부유한 것도 우열의 문제가 아닌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은 가장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마치며 가난한 아버지의 삶과 부르주아의 삶을 경험한 딸의 시선을 그 모습 그대로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 빈 옷장이 유년의 문을 여는 과정이었다면 남자의 자리는 그 시절을 둘러싼 그녀의 기억의 문을 닫는 시간처럼 느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나를 자전거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비가 와도 해가 쨍쨍해도 두 강 사이를 건너는 뱃사공이었다. 어쩌면 그의 가장 커다란 자부심, 아니 심지어 그의 존재 이유는 자신을 멸시하는 세상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 책에 대한 저의 한 줄 요약은 하류의 삶을 산 아버지, 부르주아의 삶으로 건너온 딸의 시선으로 써내려간 에도의 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신유진 작가님의 몽카페입니다. 신유진 작가님은 아니에르노를 번역하신 분이고 자신만의 고유한 문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지난해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으면서 15분 만에 반한 작가님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오른쪽 아이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글을 워낙 좋아해서 저에게는 신간이 나오면 내용을 많이 살펴보지 않고 작가 이름만으로도 구매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아니에르노의 이 세 권의 책도 작가님이 번역하신 건데요. 번역의 톤이랑 아니에르노의 나레이션이 모두가 잘 맞아서 읽기가 편안하기도 한데 이 세 권 다 작가님이 쓰신 번역 후기를 챙겨 읽는 것도 저는 매번 좋았습니다. 몽카페는 파리에서 20대와 30대를 보낸 신유진 작가님의 파리 카페에서의 시간과 추억 이야기입니다. 이 책 속에는 파리에서의 낯섦과 고독, 이국의 카페에 대한 낭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자는 이방인의 시선으로 나그네처럼 여행 가방을 다 풀지도 못한 채로 우리의 20대와 30대가 그렇듯이 앞으로의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막연함과 불안감을 품은 채 유학생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책에서 화자는 내가 원하는 카페는 파리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곳, 그렇게 잠시 머물다가 나 자신의 풍경이 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풍경은 적절한 거리를 요구하고 대상을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왜곡과 굴절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카페가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며 거의 혼자서 카페에 있으며 써내려간 사색의 장면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카페는 오롯이 혼자이면서도 적당한 거리감을 간직한 채 타인과 함께 한 장소에 스며들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화자는 파리 곳곳의 카페에서 보낸 청춘의 다양한 추억과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작가님 글 쓰시는 스타일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장면이 포착되었을 때 프루스트의 마들렌처럼 묵혀있던 기억이 열리고 그때의 마음과 그때와 다른 지금의 마음을 연결해서 어떤 한 방을 잘 만들어내세요. 글을 잘 쓰니까 가능하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영화처럼 장면 전환이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탁월하고 저는 늘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도 카페의 장면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갔다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그때의 나를 바라보는 지금의 나의 마음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갑니다. 그 장면들이 참 아름다워요. 이를테면 호두나무 테이블에 상처난 자국이 사랑은 끝났지만 흔적을 남은 것을 발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그 상처에서 호두과자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행복한 연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뒷모습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장면으로 대비되기도 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외로움이 날카로워지지만 화자에겐 화자를 위로할 따뜻한 커피가 있죠. 이 책 중에 파스타 먹고 갈래? 라는 꼭지는 화자의 남편과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했던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좀 대비되는 무드이지만 또 좋았던 게 겨울 카페라는 꼭지입니다. 같이 얘기를 하자면 이 책의 제목이 몽카페잖아요. 이 몽이라는 형용사는 남자의 언어로 나의 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의 나의는 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카페는 나의 카페라는 말이에요. 화자가 끌리게 된 사람은 나의 카페, 나의 술집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의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나와 공간이 서로 자연스러운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글을 보면서 어디든 자기 텐트를 펼쳐놓고 내 집이라 여기며 사는 사람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되게 사랑스럽죠?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살아내는 사람이었던 거죠. 어디든 내 것이 되는 사람이며 가난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이거를 저는 너무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화자는 이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며 마음을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나의 카페, 나의 크루아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우리의 카페를 만들어 갑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이상적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은 서사들을 담고 있을 건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함께 우리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이제 사랑을 찾은 거죠. 그리고 이것과 대비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겨울 카페라는 꼭지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파리의 카페들이 커피에 대해 어느 정도 평준화를 이뤘다면 핫초코의 맛은 천지만별이라고 합니다. 커피는 괜찮아도 핫초콜릿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카페에서는 커피를 시키지만 제가 좋아하는 카페 중에 그 북촌에 가베도 삼청점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핫초코를 시키거든요. 이게 되게 진하고 너무 달지도 않아서 전시회와 전시회를 오가다가 중간에 혼자 앉아서 핫초코를 마시는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여담이었고요. 화자가 핫초코에 대해 하는 얘기가 참 좋았는데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무드예요. 애인의 할머니가 말씀하셨대요. 핫초콜릿을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은 따뜻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겨울방학이 시작된 아침에 침대에서 잠옷 차림으로 만화영화를 보며 할머니가 가져다 준 핫초콜릿을 마셨던 사람. 눈싸움을 하고 돌아와서 할머니가 구워준 케이크에 핫초콜릿을 마셨던 사람. 그 음료는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커피는 씁쓸함이 매력이라면 핫초코는 겨울과 어울리고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따뜻함과 달콤한 가정의 무드를 아는 사람이 만든 핫초코라는 게 행복과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파리의 추운 계절을 지나갈 때 내가 좋아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마음을 녹일 핫초코를 마시는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챕터였어요. 이전에 제가 겨울에 어울리는 책 소개하면서 아무튼 스웨터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이카드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무튼 스웨터에서 느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포근함이 있는 그런 꼭지였습니다. 제가 겨울을 좋아해서 되게 꼭 스며들어서 읽었던 그런 꼭지였어요. 몽카페에 담겨있는 카페의 이야기들 속에는 고독과 사랑, 곁을 내어주는 일과 혼자를 감당하는 일, 그리고 이방인으로 와서 여행 가방을 다 풀지도 않고 살았던 시간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말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의 화자는 떠날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사람으로 그곳에 있어요.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돌아오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은 겨울이니 내년 겨울쯤 혹은 여름쯤이 될까? 이제 파리는 내게 떠나는 곳이 아닌 돌아오는 곳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파리를 가진 듯했다. 내가 그 도시를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약 당신에게 충분한 행운이 따라주어서 젊은 시절 한때를 파리에서 보낼 수 있다면 파리는 마치 움직이는 축제처럼 남은 일생에 당신이 어딜 가든 늘 당신 곁에 머물 겁니다. 바로 내게 그랬던 것처럼. 해밍웨이의 말이다. 나는 젊은 시절을 파리에서 보냈고 내가 파리의 카페에 앉아서 봤던 모든 풍경은 이제 움직이는 축제가 되어 내 안에 남았다.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 이런 글이 있는 게 너무나 적절하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며 기다릴 때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침표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학을 가기 전까진 대학 합격이, 등단을 하기 전까지는 등단이, 결혼을 하기 전까진 결혼이 마침표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하지만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이루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마침표라고 생각한 목표점은 그 순간 다시 하지만 마침표라고 생각한 목표점은 그 순간 다시 다음 장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한 대가는 계속 제가 지고 가야 할 짐이었어요. 그냥 저는 인생의 어떤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고, 이방인처럼 나만의 짐은 아무리 주변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싶어 해도 오롯이 내가 통과해야 할 내 몫이고, 어느 날 문득 행운이 온다고 해도 어떤 안정된 상황이 지속되지도 않고 인생은 나그네 길 같고 이방인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하루, 지금 여기를 잘 감당해가는 마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화자의 이국에서의 생활은 끝이 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정하게 분명하지 않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짐을 지고 함께, 그러나 혼자의 고독을 감당하면서 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쉼표처럼 카페는 어떤 위로와 이야기의 공간이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 대한 책을 카페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낸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도 잔잔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대한 한 줄 요약은 그 시절 나의 사랑과 고독 쓰는 삶은 파리의 카페와 풍경 안에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간 해나책장 4월의 책 중 4권 정도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나누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이렇게 모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